인문예술 제문 두 번째 윤두서의 자화상. 아, 이름도 멋있어. 이렇게 윤두서. 당신은 당신 이름 마음에 드니? 그래요? 난 이름 되게 좋은데? 이렇게 3학년 언니 중에 이름이 모란이 있거든. 모란 이름이. 꽃 이름 모란. 그래서 너무 멋있다. 누가 이름 지어주셨는지 모르지만 되게 낭만 있으시다. 막 그랬었는데 나는 내 이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내 이름을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진로요? 술 이름이요? 야, 누가 자식 이름을 술 이름으로 짓냐? 씨, 생각을 하고 대답하라고. 윤두서의 자화상. 처음. 자, 생각해. 글의 종류 뭐였어요? 그렇죠. 비평문이었었죠. 예술작품에 대한 비평문이에요.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요거죠. 그것도 자기 얼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공제 윤두서.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서 첫 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그렇지. 어깨 부딪혔어. 죄송합니다.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잡히기를 한다. 라는 건 요거는 이 글을 쓴 오주석 씨의 느낌이지. 그러나 첫인상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 이거 이 아저씨 으스스한 아저씨 공포감 주는 무서운 아저씨 아니에요.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배경이라든지 독특했던 빛의 흐름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는 것이다. 첫인상은 얼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여러 외적 요소도 추가해서 나타나는 거다. 근데 얼굴만 둥둥 떠 있으니까 무서운 거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정면상이다. 좌우대칭이다. 좌우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수염이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수염이 입체감을 준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에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는 머리 전체의 볼륨을 요령 있게 시사한다.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의 인물은 놀랍게도 우와, 귀가 없어. 목과 상체도 없지.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 머리의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것 같다. 요거는 어쩌면은 글쓴이의 그림을 바라보는 느낌이죠. 머리는 화면의 상단부로 치켜 올라가 있다. 덩달아 우와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져 있다. 눈에 가득 보이는 거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인데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이게 무섭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괜찮나요? 다달락은요. 이 그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 아저씨 그림이 어떤지 분석하고 있죠.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걸쳐지며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작품에서의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오케이, 요게 포인트지. 이 아저씨의 의심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과 그것에 근거한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절대 그릴 수 없는 스타일이야 라고 생각했대요. 공자는 효경이라는 데에서 신체의 털억과 피부까지 부모님에게서 다 받은 것이고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시지아라.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요.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아저씨, 우와, 사대부 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아저씨가 부모님한테 돌려받은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것,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부터 어떻게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생각한 거지. 일부러 안 그린 게 아니라 사연이 있어서 안 그린 걸 거다. 아니면 그렸는데 지워진 걸 거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중간. 그런 의심. 의심의 내용 뭔데요? 요거지. 1995년 뜻밖의 58년 전인 193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서 야호! 사진을 발견했다. 지금과 좀 달라. 지금 작품과 옛 사진 속의 모습이 달라. 왜?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 사진에선.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없이 얼굴만 따로 떠다니는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강하기만 날카롭고 인상적이었었던 자화상 속 윤두서의 인상이 어머 어지러워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띄었다. 이렇게. 솔직히 전 그렇진 않아요. 옷 입어도 무섭더라고 아저씨가. 자화상의 첫인상은요. 오, 섬뜩하고 으스스하고 섬뜩한 공포감을 줍니다. 자, 다달라게 앞 페이지 넘어가면은 제가 다 옆에 뭐 썼었어요? 묘사, 분석 써놨었죠? 75페이지 여기 다시 보면 두 군데 동그라미만 하면 되지. 뭐라고? 묘사, 분석. 묘사는 뭐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분석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라와 마의 의미관계.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없어서 요거 별표 한 반 개 정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왜 조선 사대부들하고 맞지 않게 그렸을까? 자료 확인을 통해서 의문을 해소합니다. 됐나요? 공통점은 뭐예요? 수염은 사진에도 있고 여기 귀눈 없는 거 맞고 목이랑 상체는 사실은 원래 있었었다라고요. 괜찮을까? 176페이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의 선비는 뭔데?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중용의 미감을 지키고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과 걸맞다. 조선 선비라면 그랬어야지. 옛날 사진에는 도포가 있어.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이루는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포를 입고 기품이 있어.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따뜻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이 있지. 동정의 깃의 턱이 진 이중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다. 이 아저씨 그냥 옷 입었다고 되게 친근감을 느끼나 봐요.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앞면에서의 배어나는 인자함이다. 옷 입으면 인자해진대. 더구나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에 있었다. 부리부리한 무서운 눈이 옷 입었다고 따뜻한 눈이 되었대요.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속의 상반신 윤곽은 과연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진 것일까? 비밀은 몸 부분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에 있었다. 지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밑에다가 살짝 쓸까요? 문답. 윤곽선이 사라진 이유는 뭡니까? 유탄으로 그려졌기 때문에요. 이 유자가 버드나무 유자예요. 유탄이란 요즘 스케치 연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수치다.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대생하다 수정하기 편리하니까 통상 밑그림 잡는데 사용을 한다. 자화상의 경우 중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과정해서 몸에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미완성 상태로 전해져 오다가 그 부분이 지워진 것 같고 원 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안면의 부드러움이 희생이 되고 뼈대 만드는 선적인 요소만 남은 것이다. 괜찮나요?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
파격적인 구도. 파격적인 구도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몸통 안 그리고 얼굴만 그렸기 때문에 이거 완성작이야 라고 사람은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완성작이었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 미완성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니까.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겨놨다. 여기 이 부분들, 요런 데들 다 쪼개낸 거, 여기 이렇게 다 잘라내지 않았거든요. 이런 데들.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걸작으로 평가된다. 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의 재질과 그로부터 영원히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 의식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화상도 미완성작이지만 마지막 손길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똑같은 미완성작 속에서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스스로 작품을 포기했는 건지도 모른다 라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글 쓴 아저씨의 추측이지. 괜찮나요? 이제 자화상에 대한 그릇된 첫인상. 어떻게? 그릇된 첫인상. 오, 으스스해. 무서워. 라는 걸 말끔히 씻어버리고 작가의 원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작가의 원래 의도는 뭘까요? 거울 속에 한 남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그 눈빛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나는 용케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사이로 숨어들어 몰래 엿보기로 하지만 침묵의 대화 속에 끼어들 수 없다. 그려진 윤두서의 고요함 속으로 윤두서의 강한 의지로 드러날 수가 없다. 아마 윤두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너는 누구냐? 네가 나인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면서 성찰의 과정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윤두서에서의 몸체가 사라지는 이유는 점착력이 약해 쉽게 지워지는 유탄으로 그렸으니까. 자화상과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비교, 별표. 그리고 공통점, 둘 다 미완성작이다, 걸작이다, 완전성을 감지하고 중간에 일부러 그만둔 걸 거다. 바에 나타난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의 특징, 그냥 친근하고 인자해요.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있고요. 필자의 예술 감상 태도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는 네모,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작가의 의도대로. 내가 봤었을 때에는 미완성을 목표로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미완성으로 그렸을까를 궁금해하고 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이 얘기인 것 같아요. 178페이지. 눈꼬리는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고 혼이 살아있는 위험에 찬 눈이다. 이 아저씨의 눈은 생명력이다. 똑같은 눈이 어딘가 축축히 젖은 듯하고 붉은 기운이 배어 있어 왠지 슬프고 아픈 사람 눈 같기도 해요. 눈 아래의 와잠 부분, 이렇게 눈 밑에, 여기 눈 밑에 애교살, 이런 것들. 나중에 애교살도 생각이 있어요? 이거 필러 넣는 거요? 넣는 거야? 그거 넣는 거예요. 주사. 그래? 그 모양을 어떻게 잡어, 그러면?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게 더 도톰해 보여야 이제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는다고 그 모양대로 들어가? 입술을 보톡스 넣듯이 조금. 그래? 오. 눈의 와잠 부분은 세월의 무게로 약간 처져 있다. 눈 둘레는 좀 피곤해져 있는 것 같아. 진실함이 느껴진다. 이 글 쓴 사람은 윤두서의 눈에서 생명력을 느끼고요.
진실함을 느끼고 있네. 그리고 눈빛이 고요합니다. 안면의 어느 부분보다도 짙은 먹선이 그려져서 날카롭게 지켜진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침착해. 평생을 공과 경으로 일관한 삶의 정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아저씨의 삶의 정신이 눈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쩌면 눈꼬리 쪽에 두세 줄씩 잡혀있는 자잘한 눈주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허망한 세월 속에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쌍꺼풀이 이채롭다. 중간쯤 풀려서 눈썹과 평행선을 그렸지. 눈썹은 씩씩하게 올려나간 검이 이렇게 칼처럼 뾰족 이렇게 아저씨 얼굴이 막 낙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디가 있냐? 용맹스러운 무사히의 그것과 같은 고든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넓어진다. 이 아저씨의 눈썹은 강인하면서도 중후한 인상을 준다. 눈썹은 강인하면서도 중후하다. 윤두서의 수염은 마치 관우와 장비의 수염을 합쳐놓은 것 같아. 관우와 장비 수염 혹시 본 적 있어요? 윤두서의 수염은 관우와 장비의 수염을 합쳐놓은 것 같아. 관우처럼 기품 있는 턱 수염을 길게 느리고, 그렇지, 아까 관우처럼 조금 긴 듯한 느낌. 장비처럼 풍성한 구렛나루 옆으로 뻗쳐 있어. 이제 옆으로 이게 막 자란 듯한 이런 수염. 특히 양뺨위로 날리는 수염은 불길처럼 솟구쳐서 얼굴에 생명력을 붙돋아준다. 타달락은 수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있죠. 수염을 이게 자세히 보면 엄청 하나하나 사실적으로 그렸대. 펜으로 그린 것처럼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굽이치는데 끝이 예리하게 날카로웠다. 굵기와 강도도 다르게. 입술을 덮은 팔자 콧수염, 요거는 턱수염보다 뻣뻣하고 억세 보이는 것이 그 예의다. 이렇네요. 여기 차에서는 눈 이야기하고 눈빛, 눈썹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수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끝부분. 이처럼 작품 속의 윤두서는 실제 얼굴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극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콧구멍을 보면 콧털 서너 개까지 숨김없이 그리고 있을 정도다. 조선 초상화의 정신은 요게 포인트죠. 털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주의다. 그러니까 귀를 안 그렸을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웃 중국의 미화된 초상이나 일본의 간략화된 추상화된 초상은 현격히 구별되는 우리 옛 초상화의 특징이다. 극사실주의. 무엇보다 윤두서의 자화상의 예술성은 회화의 가장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이 아저씨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다. 도대체 대조가 어디 있어요? 첫눈에 무섭다 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럽다. 어쩌면 선비의 학문과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던 윤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선비의 학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자함을 드러내야지, 무인의 기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인함을 드러내야지, 뭐 둘 다 표현하려고 했었던 걸 거예요 라고 추측하는 거지. 누가 알아 이걸.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미술관 가면은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다녔었는데 그냥 잘 안 듣거든. 내가 보고 혼자 가서 봐요? 예. 가서 보고 하면 이제 옛날에는 막 이제 막 한 5,000원씩 내고 막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어폰 꽂고, 요즘에는 또 어플로 하거든. 어플 다운받으면 자기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는 중요 작품이 아니라고 설명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걸 몇 번 겪으니까 얘들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좀 다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오거든. 문무의 일치정신이 발현된 데 기인한 것이다.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서라는 사람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이 세상을 편안케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 윤두서가 죽으면 세상이 편하지 않나 봐요. 공을 빼앗아감이 어찌 이다지 빠른가. 하늘은 이미 공에게 재상의 국량을 주고 학문적 능력도 주고 적을 방비할 장수의 재주, 무인의 기량도 주었는데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라고요. 괜찮나요? 밑에 자화상의 각 요소의 특징과 필자의 감상의 내용은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문제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 이렇게. 하에 나타난 자화상의 표현 기법 밑줄. 첫인상은 강렬하지만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럽다. 왜? 학문의 추구와 무인의 기량을 추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네모,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무정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게다가 윤두서의 이 그림은 사실주의 그림이에요.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옆에다가 딴 거 쓸 거 없어. 뭐라고? 대조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괜찮나요? 다음 180페이지. 현재의 자화상과 옛 자화상 이렇게 옷이 있는데 무섭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되게 친근해요. 이런 느낌을 준대요. 가, 머리만 둥둥 떠 있는 느낌. 나, 단정하게 포근한 느낌. 가, 무섭고 섬뜩해요. 인자함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다 무서워. 가의 인물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 귀 왜 안 그렸을까? 신체의 터럭이라도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귀를 안 그렸기 때문에 당시의 미감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가 그릴 공간이 없어서 안 그린다. 그릴 공간이 없어서? 털에 가려진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귀가 엄청 작았을 수도 있지, 아저씨. 이렇게. 아니면 고흐처럼 귀만 그리면 실패했었을 수도 있어.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에 완전 예술성이 있어. 누구 얘기하면서?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밑줄 비교를 하면서 야, 미켈란젤로의 노예상하고 거의 동급이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정도 국뽕은 괜찮아. 특징, 필자의 감상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딱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윤두서의 삶과 연관을 지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한 결과물일 것이다. 4번에다가는 별표. 예술작품을 고려해야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은 어디가 있냐. 작가의 삶과 연결짓고 있다. 당대의 예술가와 작가의 삶을 고려해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라. 작가의 삶을 고려하라. 밑에다 하나 더 쓸까요?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감상하라.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밑에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인 윤두서의 자화상은 종이 뒷면의 얼굴과 도포의 윤곽선을 스케치처럼 그리고 다시 앞면에 인물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는 조선시대의 배면 선묘법이 사용되었다. 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해. 종이가 있으면 뒤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뒤집어서 어차피 비치니까 그 위에다 그린 거다. 조선사료집 진속의 사진 속 자화상에 보이는 도포는 당시 사진을 촬영하면서 뒷면에도 조명을 비췄기 때문에 보였을 거다. 윤두서는 배선으로 그린 도포를 앞면에 그리지 않았고 도포를 앞면에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도중 도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아저씨는 애초에 윤두서는 몸통 옷 그릴 생각이 없었다. 애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글의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의 제작 과정과 추론한 내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여기 별표였었지? 별표. 이 글의 필자는 유탄이 지워졌을 거라고 본다. 반면 이 글의 필자는 뒤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가 없어서 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의 필자는 도포가 그려지지 않은 미완성작.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아저씨는 도포를 그릴 필요가 없어 그리지 않은 완성작이라고 봤었을 것이다. 예술 관련 글을 읽을 때에 읽을 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읽어야겠습니다. 정도겠죠. 이렇게. 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가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여기 볼게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알프레이트 뒤러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에 대해서 작품의 요소를 분석해서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설명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관종기가 있다.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얼굴. 얼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어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 한 40, 5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 더러운 인상 되는 거고 맨날 생긋생긋 웃고 다니면 좋은 인상 주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어떤 얼굴이 나올 거고 그 얼굴이 계속 10년, 20년 쌓이면 그냥 맨날 그렇지 않을까? 진짜 웃상이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늘 웃고 다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음침한 애들은 막 이렇게 눈 쳐져 있고 막 그렇지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얼굴에 그늘져 보이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밝게 먹자. 화이팅. 넌 정말 괜찮은 놈이야.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니? 윤두서가 미친 거 아니에요?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화가는 알브레이트 뒤러다. 알브레이트 뒤러 이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뒤러는 서양화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선전하는 도구로 자화상을 제작했다. 뒤러라는 사람은 자화상을 내가 얼만큼 성공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썼대요. 자신을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한 작품이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다. 동물 애호가들이 엄청 싫어하겠죠? 막 모피 코트 입고 싶고 그래요? 그치. 나중 되면 또 모르겠지만 모피 코트를 입은 뒤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 초상화법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배치해 좌우 대칭으로 그렸다. 이게 미남 미녀일수록 얼굴이 완전 대칭이라며 그렇다던데. 난 완전 찌그러져 있나? 뒤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은 요야 이 건방진 자식.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창시자라면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인 자기 자신을 뭐처럼 어디가 있어? 그리스도 초상화법으로 그린 거지. 이러한 생각이 이탈리아에서의 경험한 인문주의적 자의식의 바탕이 되었다. 인문주의적 자의식이 바탕이 되어서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초상화법을 쓴 거지. 뒤러는 모피를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냈고 잘 다듬은 머리와 수염으로 귀족임을 나타냈다.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 현실적인 요소를 결합시켰다. 오른쪽에는 라틴어로 자신에 관한 설명의 글을 남겼다. 자의식이 강했던 그는 그림과 동시에 글을 써놓아서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어두운 배경에 1500년이란 제작 연도, 자기 이니셜도 써놨다. 평범한 사람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들여다본다면 동서양의 화가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괜찮나요?
이 부분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자화상을 볼 때 이 주인공의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1번. 두 글의 필자가 감상할 때 공통적으로 주목한 점, 공통점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 여기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삶과 연결지어서 감상하고 있다. 두 글이 자화상, 모피코트 입은 자화상 감상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배우면 이 글을 읽고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정도 되겠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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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88까지 숙제. 별거 아니죠? 네. 오,